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옵션 만기일로 장 초반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기준금리 동결에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2%로 동결됐죠. 지난 10월과 8월에도 금리를 0.5% 인하한 것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더 효과를 지켜보자라는 금통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요. 그동안 사실 엔저 심화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엔저의 대응법이 꼭 금리 인하가 아니고 엔저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 8, 9, 10월 3개월에 걸쳐서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2.0%라고 하는 사상 최저치에 지금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연속 두 달째 기준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래서 4개월 사이에 3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역으로 먼저 진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글쎄 시장에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고들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시장은 상당한 경계감을 보였고 특히 이미 기술적으로 굉장히 무거워 보이던 국채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펼치면서 이미 추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의 다른 내용도 그거였죠. 자세히 뜯어본다면은 굳이 이제 매파적, 비둘기파적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좀 더 이제 매파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뉘앙스였고요. 사실상 최경환 부총리도 그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가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금통위를 앞두고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양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한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국제 자본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기업 실적 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산업 경쟁력 등등 이른바 펀더멘트 측면에서는 그다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 그래도 남들 다 제로금리 운운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 2% 정도 되는 이 기준금리로 인한 금리 격차 이 부분이 그나마 이제 외국 자본을 붙들어두는 그런 요인인데 그걸 갖다 스스로 엔저라는 요인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은 오히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하는 부분이 한은의 고민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엔저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알아서 잘 움직여 줬고요. 당국의 관리와 더불어 역내 역의 딜링 세력들이 달러엔에 100% 동조화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그럭저럭 N1 9.5대 1, 즉 100엔당 950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엔화와 동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엔저가 그렇게 무작정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주열 총재의 그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아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일본의 짓거리로 보아서는 엔이 무슨 120, 130에 멈출 엔도 아니고요. 저건 돈도 아니죠. 돈도 아닌 그런 이상한 통화가 돼버린 거라서 저는 사실상 한 3, 4년 내로
길게 그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플라자 합의 이전에 1달러당 240, 250인들 왜 못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일본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실각하는 경우 그냥 아베노미스도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남아있고 또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당장 엔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시장이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금통위의 결정은 그런대로 적절했다고 보여지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동안 과도했던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부러운 게요.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막판에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17,652선에 S&P 500 지수는 2,039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조금씩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내 뉴욕 S&P 500 지수가 2,050포인트 간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죠. 센터장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050, 2150, 뭐 S&P 500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 시황의 제목을 보면 매우 눈물 나는 제목들이 나오죠. 5째, 6째 뭐 사상 최고치 경식. 그렇게들 쓰니까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 막상 시장의 장중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 흐름이나 전일 대비 상승폭을 보자면은 뭐 그런 어떤 제목에 감동받을 그런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CNBC 같은 유력 매체에서는 기술적 분석가들이라면 차트 보는 분들이라면 다 눈에 들어오는 다우지수 같은 데서의 큰 그림에서의 월간 차트에서 보이는 엄청난 메가폰탑, 즉 확산형 패턴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뭐 역설적으로 더블탑 내지는 무슨 뭐 이런저런 헤드앤숄더 이런 얘기들이 먼저 언론에 언급되고 나서는 그 기술적 패턴대로 가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본다면은 역설적으로 뉴욕 증시는 계속 간다. 좀 납득되기 힘든 가운데 계속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뭐 예상도 나오지만 지금 뭐 어쨌거나 10월 15일 이후에 시장 흐름은 뭐 여러 가지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역동작에 걸리는 쇼커버링을 비롯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PPT라고 하는 주가 폭락 방지팀의 작동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장 가는 거는 뭐 그냥 내버려 두입시다. 그거는 먼저 뭐 상수라고 보시고 그냥 간다라고 보시고 부러질 때 뭐 같이 부러져서 같이 이렇게 엎어진다면 그것도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내 지수로 이제 옮겨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럽 오르고 미국 올랐다고 우리도 오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미 포기하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우리 시장 전체를 코스피라고 하는 우리 지수가 우리 시장 전체 흐름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요. 각종 테마주 등등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제때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또 이렇게 물려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은 여전합니다. 최근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상적인 반등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정도로 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장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뭐 크게 봤을 때 박스권 흐름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제 달러인이 조금 주춤주춤해서 니케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당분간 일본 증시와 외환시장을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고 후광통 그럽니다만 중국도 좀 삐리하죠.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만들어가면서 이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정말 우리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답답한데요.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12일에 달러원 환율은 1,100원대를 결국 터치를 했습니다. 그날 시초가부터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의 차트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엔화도 급등 장세 마치고 조금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엔화에 대한 전망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엔화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향후 몇 년을 두고 내려다 본다면은 뭐 120, 130까지 정도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있어의 그 등락이란 부분은 늘 이렇게 또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 이 뭐 한 116엔도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우리도 1,102원을 한번 건드리면서
1100이라고 하는 빅피겨를 갖다가 우리가 마침내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서울 외환시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으로 최근 이 1100원을 올라온 우리 환율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달러 공급 우위는 맞습니다. 단, 그때그때 시장의 트렌드 내지는 유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로지 모든 역내외 딜링 세력들이 달러엔만 보고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다 예를 들어서 달러엔이 지금 다시 115엔 아래로 밀리면서 한 113, 112엔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즉 110엔 쪽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 환율도 순식간에 또 하루 1, 20원씩 달러엔 따라서 밀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1102원 건드렸으면 대충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내 볼만한 레벨은 이미 다 봤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러플리 한 1120 내지 1125원 정도까지를 연내 한 번 더 찍어볼 수 있는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달러엔 환율이 또 이제 고점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 내지는 차트만 봐가지고는 이 정도면 달러엔도 달러원도 대충 얼만큼 왔다라는 생각이 제 일감으로 떠오르긴 합니다만, 워낙에 알 수 없는 장이 되어버렸고 막가는 정책 당국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부분 국내 유력 매체들의 일면 톱이 나왔네요. 신혼부부의 집 한 채씩 주겠다는 야당 이렇게 나와버렸는데요. 참 막가는 세상이 되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저런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미쳐간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쳐가는데 우리 한국도 미쳐간다면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같이 미치면 괜찮습니다. 남들 다 미쳐 돌 때 혼자 멀쩡하면 피해 보는데요. 이렇게 같이 미쳐간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네요. 긍정적입니다.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샘플러스의 김주영 멘토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시장 전략과 함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진짜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4분기에 그로 인해서 자동차나 IT, 화학주 등 전통적인 수출주들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엔저 공포감 같은 것들은 진정된 분위기이고, 실제로 일본이 3차 양적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00원에 근접한 환율대는 다시 환율 효과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천석 재탈환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강달러를 주목하면서 특히 자동차 정유주 등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 상담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개미 투자분들 이런 종목들의 고점에 많이 물리셨습니다. 지금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사조 시프트입니다. 사조 시프트. 사조 그룹 내에서 동사는 참치, 어획 및 유통, 수출, 부가식품 판매까지 일괄 다 맡고 있고요.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참치 유통의 참치 전문점 가공 완제품 판매 증가로 2분기부터 매출액 자체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제 사조 참치 전문점이 쉽게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부분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서도 동사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그리고 또 최근에 한전 부지 개발이 좀 이슈로 동사의 인접해 있는 사옥의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한전 부지가 현대차의 낙찰 이전에도 이미 1,000억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000억이면 현재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개발 시 50%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이 주식은
뭐 자산주로서도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PBR이 0.5 수준의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단기간 뭐 저점 대비 50% 급등 이후에 시장 자체의 조정도 있긴 했지만 거래량 없이 최근에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20주선, 주봉상 20주선 바닥을 두 차례 이상 확인을 했고요. 확실한 어떤 뭐 그런 20주선에 대한 지지라인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 뭐 강한 반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반등세가 뭐 오늘 정도는 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 매수가는 뭐 6,350원에서 6,300원 그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7,200원 짧게 제시해드리겠으며,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전저점을 좀 이탈했을 때 5,700원을 다시 한번 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잠깐 좀 후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점을 좀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사조시푸드를 소개해 주셨고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NX가 장중 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수하신 분들 위해서 간략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X는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뭐 매장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 기존의 뭐 기업 특판에 집중을 했던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뭐 홈쇼핑이라든가 그런 B2C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 자체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모습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다시 한번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뭐 1,900원대까지 한번 좀 꿋꿋하게 한번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시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급락 정도의 하락은 아닐 거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항대 약간의 부딪힘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1970포인트 정도 저항대 돌파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550포인트에서 555포인트짜리가 좀 중요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돌파되기 전까지도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막 높일 필요는 없다. 여전히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조금 더 갖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예상 들어봤고요. 김근호 연구원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김근호 연구원께서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장 예상 업종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며칠 동안 쉬어갔던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주가 일단은 지난주 후반, 이번 주도 약간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약간 수출주들은 한중 FTA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 초반에 강했다가
주중반 이후부터 약간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띌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주 초반에는 좀 힘을 못 내다가 지난번에 보신다라면은 한 530포인트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겠죠. 오늘까지 이제 모든 기업군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연결 실적은 뭐 이번 달 말까지지만 이제 개별 기업 실적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관련해가지고 약간 희비가 엇갈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조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의 그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좋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움직임도 좀 좋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국내 수급 자체가 선물적으로는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유가증권의 매수세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은 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곧 하게 되는데요. 개장 분위기를 좀 이어서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삼성 SDS가 상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떤 방향을 일으킨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코스피는 그냥 보합 정도 1960포인트 정도 시작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강보합 정도 548포인트, 549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되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을 뭐 오늘 당장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까지 좀 현재 구간대에서 55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성격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라보시면서 아침 시장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어저께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다음 달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백오데이션이 좀 심하게 발생을 보이고 있어요. 0.6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0.5 정도에서 백오데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결제 악정 동향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여전히 미결제 악정이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악정이 어떻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여부를 좀 보시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어쨌든 백오데이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백오데이션이 계속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유념하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1100원대까지 올라왔던 상황에서 약간 1100원대에서의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쯤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이미 1,090원대를 노크를 했을 때는 뭐 1,100원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위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특히 일본 국가의 어떤 코멘트, 일본 국가의 엔화의 움직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30원, 2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급등세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작년 한 여름이죠. 한 4, 5, 6월달, 7월달 정도의 환율이 1,020원대에서 1,120원대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물 없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은 조금 더 유념하시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3% 상승한 17,520.54엔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했죠. 삼성 SDS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한국전력은 0.7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0.13%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4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8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SK텔레콤, KB금융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소폭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컴투스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우 의원님. 네.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인데,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시작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섬유의복이 지금 현재 플러스고요. 증권, 그다음에 통신, 종이목재, 의료정미, 유통, 요 정도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이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반등이 좀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방직이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경봉이 2% 가까운 상승폭, LF, 인디F, 남영, 비비안, DSR, 박림, 성한, 대현, 그리고 동일방직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 움직임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보합권이나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증권주들도 오늘은 좀 흐름이 좋네요. 키움증권이 5% 넘는 상승폭으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좀 반전시키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도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증권도 1% 넘는 상승폭, 신영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보증권, 한양증권, SK증권,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보합권이나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은 SK텔레콤만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LGU 플러스와 KT는 보합 내지는 약보합 수준이고요. 이제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흐름이 견과가 나오네요. 동일제지가 2% 넘는 상승폭, 모나리자가 그리고 신대양제지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 대형 포장, 한솔 아트원제지, 한솔 홈데코,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테림포장, KGP, 한창제지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쪽도 오늘은 좀 센데, 미래산업 1% 넘는 상승폭, 그리고 우진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도 오늘은 견고하네요. 유통 쪽에서는 아티스 상한가로 갔고요. 로엔케이가 7% 가까운 상승폭, 우리도 휴브레가
5%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휴브레인이 5% 넘는 상승폭, 그리고 이마트 2% 넘는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은 이제 영업무역, 대구백화점, GS글로벌, 아이마켓 코리아, 모나미, 고려포리모, 세우글로벌, 신흥, LS네트워크스, 국동, YB로드, 삼용홀딩스, 이신석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도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금비, 티웨이홀딩스, 유니온, 동양, 한국내와 성신양의, 쌍용양의, 한일시멘트, 시멘트주들이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소형주 살펴보죠. 가장 강한 거 의료정밀이고요.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그리고 방송서비스, IT 부품, 유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기기는 인바디가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반전을 꾀하는 모습. 하이비전 시스템 3%, 인토로저 2% 넘는 상승폭. 그 뒤를 이제 바텍, 아이센스, 코메론, CU메디컬, 뷰웍스, 빅텍 같은 종목들이 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은 펜엔터테인먼트가 8%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초록뱀 역시 최근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7% 넘는 상승폭. 사마네트웍스, 키이스트, 파라다이스가 1% 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형미디어, SBS 콘텐츠, JYP엔터, YG엔터 같은 종목들이 따르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온세텔레콤, SK 브로드밴드가 1% 넘는 좋은 흐름, 한네트, 인포뱅크, 인포바인, 나이스 정보통신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도 통신 서비스가 거의 매장가지인데 CCS, CJ 오쇼핑, GS 홈쇼핑, 홈쇼핑주들도 최근에 부진을 좀 털어내려는 듯 반등세를 좀 모색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방송 콘텐츠 업종도 좀 강하네요. 홈쇼핑도 그렇고 KNN, YTN, KMH 같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관심들이 많으시는 이 YT 부품 쪽에서도 오늘 오성 LST가 일단 부진한 모습에서 오늘 상한가로 지키겠고요. 엘컴텍, 슈피겐코리아, 태양기전, 모베이스, 비치로스, LNF, 휘닉스 소재, PLA, 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권 또는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1,200억 정도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삼성 SDX 관련된 매도 물량이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1,200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그 물량을 소화해가고 있다는 거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 SDS 때문이라면은 선물 쪽에 대한 1,600계약 정도 매도가 조금은 시장을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만기였던 상황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선물 중심으로 해서 한 3,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왔었던 상황에서 오늘도 이제 선물이 1,600계약 정도 아침부터 벌써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의외로 11월 장세 남은 한 2주 반 정도의 장세가 썩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 7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쪽,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해서 매도 좀 나오고 있고, 유통업은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환율이 상승하고 있네요. 60전 소폭 상승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60전 상승한 1,097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요. 1,097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1,090원 중반대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에는 지난밤에 일본 조기 총선 관련 불확실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115엔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역시 115엔대 최근의 흐름 벗어나지 못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1,098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96원 60전보다는 약 10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달러엔이 116엔대로 진입했을 때 달러원 환율도 1,100원대에 진입한 만큼 달러엔의 추가 상승 여부가 주목되는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만큼 달러엔에 연동되어 1,090원대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90원 후반대부터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92원에서 1,099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장한 삼성 SDS입니다. 시초가 38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시총 4위입니다. NC소프트는요, 호실적에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금호산업은 지분 매각 소식에 2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삼성 SDS 상장이 가장 화두죠. 코스피 시총 5위에 등극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100% 오른 38만 원 시초가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움직임은 일단 왔다 갔다 좀 하는 부분인데 워낙 다들 이 관심들이 많으셨죠. 장외 시장에서 공모가 대비해서 120%가량 높은 38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오늘 상장 시초가는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일단 시가총액이 5위, 4위 등극한 걸 보면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랑 미래 상승 가능성을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주 중에 가장 또 최근에 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특히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 관심을 끌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핫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하우스들에서 추정한 거는 40만 원 이상들을 좀 추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일단 호실적이 좀 나왔는데 반응은 그렇게 좀 크게 좋지 않다. 이 3분기 매출이 일단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 1 매출이 예상보다 이제 미달을 했고요. 불소 중국 그리고 길드워트 중국 로얄티 매출이 예상보다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사실 천천히 좀 뜯어보면 좀 부진했던 부분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중요한데 3분기보다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실적 시장 예상치 좀 부합하는 부분을 보여줬음에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분기에 대한 불안함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출시 1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은 돼 있지만 매출 성장에 대한, 특히나 중국 시장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이 기폭제, 터닝 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4분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일단 강한 흐름을 이틀 정도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호산업이 전일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호방건설의 금호산업 지분 5.16% 매입이 이 호방건설이 지분 인수에 대한 인수전 참여 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호방건설이 지난 12일 금호산업 지분 5.16%를 장내에서
총 204억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힌 지분 매입 목적은 뭐 단순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유 지분이 5%를 넘어서 공시를 하게 됐거든요. 시장에서 일단 이 호반건설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갖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재무 구조 개선, 그러니까 워크아웃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금호 지분의 매각 방안을 뭐 가결한 것과 이번 지분 취득이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일단은 채권단 움직임은 이달 중에 주관사 선정 그리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세인지로 완전하게 던시키는, 그러니까 마무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해서 건설 리조트 부분은 이 호반건설이 보유를 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뭐 재매각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어떤 브랜드냐면 뭐 아파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아실 텐데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고 아파트 사업으로 이제 시세를 확장을 했는데. 쌍용건설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호산업에 대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인수가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호반건설 대표가 이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호남 기업인 이 금호산업의 뭐 또 백기사로 나섰다 뭐 이런 축축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설득력이 그렇게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뭐 호반건설이 최근에 이 건설사 인수전에 대한 검토, 참여를 좀 활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산업도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매수자보다는 매각자에게 훨씬 더 큰 어떤 소식이 아닐까, 호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심과 오뚜기가요, 미국에서 소송 위기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수익성 개선 가속화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롯뱀은요, 홍콩의 공연기획사로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닷새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농심하고 오뚜기가 같이 3%대 좀 약세를 좀 띄고 있어요. 뭐 안에서 세는 바가지 뭐 바깥에 가서 세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플라자 컴퍼니하고 피코마트 등 한 30개 정도 되는 마트사들이 이제 2년간 이들 라면 업체들이 단합을 했다. 다행스럽게 삼양식품하고 뭐 한국 야쿠르트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4개 업체죠. 삼양식품하고 농심 그리고 오뚜기 뭐 한국 야쿠르트 이들 기업군들이 라면 가격을 단합을 했다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한 1,200억 정도인가요? 한 1,350억 정도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업체들이 이것을 이제 증거로 자기들도 이런 피해를 봤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연방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에다가 소송을 건 거죠. 8천억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소송을 걸었고, 아마 이제 뭐 판결 나와봐야지 알겠죠. 일단 소송을 건 거고 아직 판결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4천억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4천억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들 업체들은 한국에서만 단합을 한 거지 미국은 단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뭐 한 몇 달간, 뭐 짧게는 한 5, 6개월, 길게는 뭐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중 FTA에 대한 우려감도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했던 부분들,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는 48만원대, 일단 지지 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45만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오늘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보여준다면 다행이지만, 반등이 미약하다라면 한 45만원대까지도
약세를 띨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라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또 과자 같은 부분들도 뭐 질소 과자라고 뭐 풍자될 정도로 썩 이미지가 좋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수입 과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라면마저도 약간 벌금이 받게 된다라면 좋지 못하다. 오히려 농심이 좀 아무래도 충격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한 5%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띠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영업수익이 뭐 한 28% 정도 늘어난 한 926억 정도, 그 단기 순이익이 한 61% 정도 늘어난 309억 정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 ELS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주식 평가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호전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아무래도 개인 거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라든지 뭐 리테일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만 3분기 전체 흐름을 본다라면은 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후광을 입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가 자체가 다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권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저축은행들을 인수해가지고 론이죠. 주식, 신용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은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은 한 4만 한 8, 9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당장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월화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초록뱀하고 A모션이 좀 반대의 주가 흐름을 띠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초록뱀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죠. 홍콩 쪽에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뉴스에 파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도 한 6%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차익성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오늘 얘기 나오는 건 홍콩 공영 기획사 쪽으로 매각을 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한중 FTA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그 합작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한 3일 상한가를 그렸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오히려 상한가가 풀리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반등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록뱀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A모션 같은 경우는 아예 하락전환 돼버렸죠. 그렇던 걸 봤을 때는 일단은 A모션, 초록뱀 모두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입니다. 3분기 호실적과 4분기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마트는 10월에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리제는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임직원 횡령 혐의가 없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일단 4분기에도 긍정적인 좀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강세.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트렌드죠.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4분기에 좀 불안하면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 4분기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하나가 연결 기준 영업이 OP 마진이 3,031억 6,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1% 증가했다고 공시가 됐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6% 감소한 9조 1,208억, 당기순이익은 118.72% 늘어난 1,689억 5,700만 원 공시가 됐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한 이유가 이제 하나생명 순이익이 개선이 됐고, 하나케미칼도 흑자 전환, 하나건설이 또 이 영업 손실을 내놓에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건설도 2분기 영업 손실은 나는데 일단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들이 결국에는 뭐 지주회사에 굉장히 좀 좋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4분기에도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에 좋은 실적,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일단 뭐 어느 정도 박스권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주사들은 계열사들이 이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뭐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지주회사의 가장 큰 이슈는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런 부분들인데,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지고 뭐 주가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 자회사들은 모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는 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에 양호한 실적이 일단 또 나왔네요. 이마트도. 그래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10월 별도 기준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 증가한 9,812억, 영업이익은 12.1% 증가한 489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들은 이마트의 기존점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점 쪽의 매출도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부분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들 하는데,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의 어떤 시행착오로 생긴 이 상반기 고전을 이 이마트몰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이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의 높은 매출 증가 덕분에 10월 달에 신사업 총 매출이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가장 일조를 한 부분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0월과 같은 뭐 기조효과에 따른 성장을 11월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10월달에 보여준 효과처럼 9월달에 기조효과에 의해서 10월달에 똑같은 실적이라도 더 돋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11월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11월에도 긍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단기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한 23만 원 정도,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또 기술적인 얘기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리젠인데요. 임직원 횡령 혐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전날에 이제 횡령 혐의에 따른 비소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죠. 그래서 답변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확 통보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이었고, 횡령설 이후에 상한가로 좀 직행했는데 이틀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 만약에 내일 올랐다가 좀 빠지면 옆으로 길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특히 뭐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의 강세 정말 무섭습니다. 4분기 최고 매출 전망에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한방직은 주식농부 박영욱 지분 매입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인바디가 좀 한 6% 강세를 띠고 있어요. 최근 헬스케어가 지난주인가요?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를 했다, 중간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헬스케어가 조금 오바마 헬스케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다가 인바디가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때도 수출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됐었는데 4분기 때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비만 인구 증가라든지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일단은 지난 월요일에 좀 급락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만 한 1,500원, 32,000원 정도 돌파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방직이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주식농부라고 하는 스마트 인컴 대표가 한 5% 정도 주식을 매집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 6만 4천 주를 매집을 했고요. 평균 매입가는 2만 1,000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 라고 합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어떤 좀 큰 손이 회사를 샀다, 주식을 샀다, 매입을 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같은 경우 이미 좀 실적 자체도 여전히 손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면화값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어떤 큰 손의 지분 매입으로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좀 상한가가 쭉 끌어올려 올라왔습니다만 거래량이 22,000주 상한가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경 매수 하신다라면은 좀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하락 시에는 낙폭과대주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단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삼성 SDS 상장 속에 기타 업종은 소외되고 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배당주와 실적 개선 중소형주 개별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업종인 항공과 해운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단기 관점 수출 대형주와 장기 관점으로는 기업 내재 가치에 투자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으로 나눠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1900포인트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최근 반등 국면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경기 민감 업종이 최근에 그 지수 상승을 좀 주도했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그 코스피가 하반기 저점 1900포인트 한 달여 만에 한 4% 반등한 동안 업종별로 그 전기전자라든지 통신, 금융, 운수장비 등과 같은 그런 업종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누르던 그런 다음과 같은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그 3분기 실적 발표 국면이 지나면서 실적 불신이 높은 그 조선이라든지 건설 등 그 경기 민감주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측면에서 그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세 번째로는 최근 엔화와 그 원화 방향이 좀 동조화가 되면서 일본 은행의 그 엔화 약세에 직격탄을 맞은 그 자동차, 기계, 철강 업종 등의 반등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그룹이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으로 그 자동차 업종 그 투자 심리 개선이 좀 더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중 FTA 공식 타결이라든지 연말 미국 소비 시즌 도래 소식이 그 IT를 비롯한 주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의 반등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여부를 좀 판단해 봤을 때 업황의 구조적 개선 여부라든지 그에 따른 그 개별 기업의 이익 개선이 나타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락을 했던 그 1900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여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도 단기적으로 IT 쪽 수출 대형주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것에서만 좀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업 내재 가치가 좀 훌륭한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코스피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수혜주인 그 증권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내수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고 달러 강세 수혜주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매수로 오장 역전의 명수 배병근 멘토입니다. 자, 시장 참 또 어이없습니다. 그죠? 전일 제가 옵션 만기일 날 영향이 없으면 옵션 만기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잘 없었죠. 꼭 이 길이나 월요일 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금일 또 옵션 만기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많이 흔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흔드는 과정 속에서 고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바라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S가 상장이 됐죠. 드디어 상장이 됐는데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그 SDS 상장 관련주들이 시초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조금 지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SDS 관련주들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크레드라든가 삼성물산, KCC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삼성 SDS가 시초가를 너무 높게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죠? 38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 버리니까 이쪽에서 시초가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 여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삼성 SDS 시초가만 해도 어느 정도 대박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삼성 SDS 상장 관련주,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를 이렇게 빠뜨린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 삼성 전자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만 지금 올리고 있고, 나머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그룹 관련주들은 전부 다 꺼뜨리고 있어요. 그죠?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지금 빼고 있다는 점, 삼성전기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 어떤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기관들이 자, 일단은 팔아놓고 또 재편하고, 팔아놓고 재편하고, 즉 수수료 떼먹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도 오늘 여전히 좋지 못하고, 중공업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이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쪽은 지금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계건설 역시 좋지 못하고, 건설 쪽, 금융주들 지금 오늘 좀 많이 빼고 있네요. 그죠? 빼고 있는데 요 점도 참고해 보시고, 보험 관련주들은 좀 그나마 좀 낫죠. 지금 이제 생보사들도 오늘 그 아침 뉴스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죠? 생보사들도 이제 GA를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생보사에 유리한 얘기였으면 유리한 얘기였지 불리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요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금일도 아침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사물 인터넷 얘기들이 신문기사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의 갈 시장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는데,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빼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강화마루산업, DMZ 조림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한솔홈데코는 지금 빼고 있죠. 자,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보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 찬스라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겠죠. 그죠? 중소철강수자들 괜찮다고 얘기 드렸는데, NI스틸 보면 전일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강철강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뺐지만 완전히 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관련주들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빼고는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영유아 관련주들은 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폰 관련주죠. 이노칩이 전일 크게 올랐어요. 한 8%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그 얘기 드렸죠. 화웨이가 지금 대한민국에 R&D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얘기예요. 화웨이나 샤오미 쪽 여전히 부품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콤, SK하이닉스, 심텍 최근에 신고가까지 만들어낸 모습들. 그렇다면 이노칩도 역시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획 3,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결국은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렀다 갔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큰 폭으로 튀어오르게 돼 있죠. 자, 한국경제TV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 20 프로젝트에서 한국경제TV를 드렸는데, 이 한국경제TV가 전일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뭐 경쟁사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그 전일 상한가 가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거를, 수익 조금 났다고 흔들거리는 과정에서 파신 분이 있느냐? 자수하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죠? 근데 몇 분이 자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메롱 하다가 결국은 갈 때는 이렇게 상한가로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 못 따라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메롱 하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위에서 샀다가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 그 생각은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은 제가 말씀드렸죠. 꼭 쥐고 가야 된다.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000포인트를 가긴 갑니다. 그냥 메롱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일도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글로벌 경제가 지금 유럽 쪽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ECB하고 독일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유럽 경기에 대해서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CB나 독일 측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겠죠. 이런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는 것은 답변이 나올 쪽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이제 균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죠. 최근에 우리는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11월 11일 날 중국은 솔로데이라고 불리죠. 그죠? 그 솔로데이에 알리바바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경기를 성장 쪽으로 맞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 랠리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이죠. 간다 확 간다에서는 삼성 SDS 상장 14일에 대해서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라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삼성생명, KCC 모두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레드도 지금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장외 주식 가격 대비 공모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장외 주식이 한 36만 원, 7만 원에 팔렸어요. 그죠? 그런데 공모가 기준은 19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튀어오른 거고, 거기서 지금 빠진 거죠. 근데 이걸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간다, 다시 간다에서는 한중 FTA 지속적 수혜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웨이포트 빼고는 지금 완리라든가 CKH가 차이나 그레이트가 좀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이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관련주들은 중국의 자국 기업 보호 육성 정책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올 거예요. 특히 건설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완리, 그 다음에 실물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CKH, 차이나 그레이트, 이쪽은 여러분들 여전히 좀 주목해 주시고, 웨이포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감사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입니다. 어제죠. 간다 또 간다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미래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뚜렷한 미래차 시장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G2 국가가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깜짝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전기차와 미래차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차 시장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요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결국은 가는 쪽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쉼없이 괴롭히고 흔들다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힘과 흔들림 속에서 꿋꿋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끔은 HTS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 광고였죠. 잠시 휴대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 광고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HTS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장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장이죠. 그럴 때는 잠시 꺼두십시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 1%, 내일 2%, 뭐 3%, 5%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100% 그리고 200%의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들고 여러분들 또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날요, 우리투자증권 창원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3일 일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투자증권 대구 범어지점에서 역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증시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